대한민국 방산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수입이 늘어가는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무기가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K9, K2에 적용된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지상전 전력을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주포와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력 이외에도 기동력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주요 전력이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납기와 가성비까지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이유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대한민국 K9의 위상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세계 점유율 70%라는 수치가 허투루 나올 수 있는 기록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는 다른 주장도 존재합니다. 운 좋게도 현대궤도형 자주포 중에 K9과 경쟁할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전 종료 후 전 세계적인 군축 기조와 군의 현대화로 한국처럼 자주포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K9이 빈집털이식 독점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참 대꾸할 가치가 있나 싶은 주장인데요. K9은 개발 과정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당대 최고의 초격차 기술들이 접목된 총알라 할 수 있습니다. K9은 155mm 52 구경장을 사용하는 CNU-18 곡사포인데요. 구경장이란 포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155mm 52 구경장이란 지름 155mm의 포구가 52개 늘어설 수 있는 길이의 포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방 세계 기준으로 155mm 52 구경장을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는 한국의 K9,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정도가 고작일 정도로 어려운 기술인데요. 심지어 미국의 M109, A6 팔라딘조차도 155mm 39 구경장에 불과합니다. K9에 비하면 포신이 2m 이상 짧은 건데요.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즉 구경장이 클수록 자주포의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포 내부에서 장약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폭발 에너지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팔라딘의 사거리는 30km에 불과하지만 K9의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포신을 늘릴 수는 없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포신이 길수록 진동과 휘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총악을 다투는 전장에서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포신이 휘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쏠 때마다 명중률이 달라지는 화포는 최악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중량도 문제인데요. K9을 예로 들면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이나 나가지만 여기서 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톤 이상입니다. 여기에 포탑 중량까지 합치면 10톤을 훌쩍 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의 최대 속도는 시속 67km에 달합니다. 34톤의 팔라딘의 최대 속도가 시속 61km 남짓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K9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월한 성능을 갖추기까지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1989년 K9 초기 설계 당시 우리 기술진들은 국내 기술로 52 구경장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 여겨지던 독일조차 펜저 하우비츠 2000용 52 구경장 주포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고할 사례가 어디에도 없던 건데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세계 정상을 목표로 잡은 만큼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보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뛸 생각부터 했던 것이라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5,000문 이상 많은 북한의 포병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우세를 점령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우리 연구진이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는 155mm 52 구경장 포신의 표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이 규정한 탄도 협정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협정에 나온 정보라고는 약실 최적, 그러니까 약실의 부피를 3,556 세제곱센티미터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오죽했으면 개발에 참여한 선임연구원조차 규정에 적힌 자료를 활용해 최소한의 안전 설계조차 가능한지
막막할 뿐이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연구진들은 3556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약실의 직경, 기울기 등을 바꿔가며 무한한 시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 내야 했습니다. 또 어찌어찌 포신을 만들었어도 안정화가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계산과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33LB라는 포강 내 압력을 설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막상 수행한 실험에서는 강내 압력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포신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견뎌야 하는 포미 장치와 장전 장치 등 포신이 포함된 무장 전체를 전부 개발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52구경장의 포신 구동에 따른 하중 변화량은 K55에 사용된 39구경장의 2배가 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들은 이론 모델을 산출하고 모사 실험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외국의 기술 견제는 물론 심지어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도전 끝에 수백, 수천 번 깨져나가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기술에 성공해낸 건데요. 이것도 모자라 명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포탑 정밀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기준 오차 범위를 1mm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K9의 명중률은 무려 90%에 달하는데요. 사거리, 화력, 명중률 뭐 하나 모자란 곳이 없으니 전 세계가 K9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급으로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실력도 모두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것인데요. 이처럼 K9 자주포에는 개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주목받는 듯 싶지만 사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미 K9을 개발 중이던 1980년대부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지금부터 그 성과가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도 K2 흑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이며 이렇게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어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내 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 역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 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유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을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 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을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점점 더 주목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6일 일본 불량 자주포 영상입니다.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자주포는 차체에 따라 크게 궤도형 차체를 사용하는 99식 자주포와 차륜형 차체를 사용하는 19식 자주포 두 가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펜저 하우비츠 2000을 뛰어넘는 궤도형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1990년대 말부터 99식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19식 자주포는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기를 활용한 신속 전개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을 진행한 자주포인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K9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항상 같은 시기에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자주포를 전력화했다는 뜻이며 양측의 자주포는 필연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앞으로는 더욱 거센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K2 전차, 천무 등 다량의 무기를 통해 미국, 유럽이 독점하고 있던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자극받아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며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주력 자주포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K9을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일본은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에 모두 155mm 52구 경장 포신을 탑재하였습니다. 포신의 구경과 길이만 놓고 보면 K9과 동일하지만 최대 사거리는 무려 20km나 차이납니다. 일본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99식과 19식 모두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K315 포탄을 사용하면 55km, K333 포탄을 사용하면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33 포탄이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에 착수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자주포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구경장의 포신을 사용하고도 더 우수한 자주포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장약과 포탄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고온, 고압의 장약을 버텨낼 수 있는 포신의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자주포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건 전략적 관점에서 포병 부대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추적,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K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포병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약 60km 수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에 불과한 일본제 자주포는 어느 위치에서 포탄 사격을 실시하더라도 적의 레이더에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대포병 레이더의 최대 감시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한국의 K9은 상대적으로 대포병 레이더의 감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가 사격 임무를 마친 후 다음 진지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슈덴스쿠 작전에서도 일본의 99식과 19식은 K9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발표한 성능 재원에 따르면 99식과 19식 자주포는 방열부터 사격 후 진지 변환까지 60초 만에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를 엄청난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K9 자주포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채 50초를 넘기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두고 고작 10초 차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포병 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최신 대포병 레이더의 표적 탐지 시간은 10초 내외로 형성됩니다. 즉,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진지를 변환하여 적의 추적을 피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10초 이상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적의 반격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장에선 각종 레이더와 감시 자산의 발전으로 인해 후방 화력을 담당하는 포병조차도 고작 1, 2초의 차이로 병력들의 생사가 갈리는 만큼 K9이 일본제 자주포와 비교하여 가지는 전술적 우위는 명확합니다. 또한 포병부대의 작전 지속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탄 적재량도 일본은 한국보다 10세인데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지만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30발 수준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19식 자주포는 충격적이게도 제대로 된 포탄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포탄 적재량이 적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19식 자주포는 지나치게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제대로 된 포탄 적재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탄 적재량의 차이는 포병 부대의 임무 지속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각 자주포가 동일한 발사 속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포탄의 재보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또한 포탄을 재보급하는 상황은 포병부대가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탄 적재량은 자주포의 임무 효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그러나 일본제 자주포는 철저하게 일본의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주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포탄 적재량이 지나치게 빈약합니다. 게다가 일본제 자주포는 방호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방호력을 가지고 있는데 궤도형 자주포로 제작된 99식조차도 7.62mm 소총탄을 방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통상적으로 트럭 차체를 활용하는 차륜형 자주포는 방호력이 약한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궤도형 차체 위로 두꺼운 장갑을 붙인 궤도형 자주포는 소총탄 이상의 방호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의 K9은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14.5mm 중기관총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으며 10m 거리의 152mm 고폭탄 파편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소총탄조차 방어가 어려운 99식 자주포와 고폭탄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한 K9의 방어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비록 전차처럼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적과의 대화력전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폭탄 파편을 막아낼 수 있는 K9과 소총탄을 간신히 방어하는 99식 자주포의 전술적 가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건 19식 자주포는 제대로 된 탑승 공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식 자주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은 차체 중앙에 위치한 간이 의자에 탑승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은 병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갑판도 갖춰지지 않아 천으로 뒤덮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19식 자주포를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주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요. 이처럼 허술한 방어력은 아주 작은 수류탄 파편만으로도 탑승한 자위대 병력에게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부족한 성능에 걸맞지 않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비록 성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향후 해당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체계라는 건 우수한 성능 못지않게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99식과 19식 자주포를 모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생산했습니다. 99식 자주포는 한 문당 가격이 9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19식 자주포는 1, 2차 물량의 평균 가격이 한 문당 약 7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전력화하면서 한 문당 약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일본제 자주포의 가격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자주포뿐만 아니라 낮은 성능의 과도한 금액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사거리, 작전 지속 지원, 방호력, 가격까지 모두 한국의 K9을 넘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기 체계에선 일본이 가진 장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투기 분야에서도 일본의 항공 소재 기술은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주포로 대표되는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일본이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방산 강국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전차 등 일본보다 앞선 분야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보다 방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